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천 4개 역사서 중에서 진세가 진문공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춘추패자 진문공이 제위에 오르기 전까지 약 19년간 여러 제국을 돌면서 망명생활 속에서 겪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자 중이가 섬진의 진목공의 도움으로 자기 고향인 봉국 당진의 진나라로 돌아와서 진문공이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36년 봄이었습니다. 섬진의 목공이 중이를 황하강 하수 강변까지 나와서 전송을 합니다. 자, 이때 공자였던 중이와 함께 그동안 같이 해왔던 외삼촌 호원구범이 황하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앞에 두고 자기 조카 공자 중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공자를 따라서 천하를 돌면서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지금이 딱 그때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주군께서는 꼭 넘어가셔서 군주에 오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품고 있었던 보옥을 딱 꺼내면서 중이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이때 조카 중이가 보옥을 딱 삼촌에게서 건네봤더니 그것을 바로 황하강가에 집어 내던지면서 이런 기원의 맹세를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강의 신에게도 어떤 기원을 할 때 보옥을 던졌는 모양입니다. 그때 중이가 그 삼촌에게서 받은 보옥을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군주 자리에 오르고도 외숙부 호엄구범과 함께 영화를 누리지 않는지 강의 신이여 꼭 지켜보소서라고 하면서 던졌다고 합니다. 자, 그때 그 모습을 본 중이를 함께 따라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했던 계자추가 배 안에 딱 있다가 호원구범이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늘이 중이 공자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저 호원구범이 자기 공이라고 하면서 공자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구나. 저가 아첨 떠는 소리지 뭐. 정말 참 수치스럽고, 그러니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동급 취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이고, 난 절대 저러지 않을랜다 라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자, 계자추가 들을 때는 이 호원구범이 하는 말이 어려울 때는 함께 했으니 군주가 되걸랑 그 공 좀 인정해 주시오 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공자 중이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뭘 바라고 공자를 모셔왔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던진 거죠. 어려울 때 함께 했던 공자를 모셔온 진정성에 대한 그 되물음을 한 겁니다. 자, 마침내 이 배가 황하강을 건너서 그 반대편 진나라 영역에 도착을 하자 계자추는 그 자리를 바로 떠서 숨어버렸습니다. 사라진 겁니다. 자, 사실 공자 중이와 19년 넘도록 함께했던 계자추는 이 시점에 바로 뒤끝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상대가 목적한 바를 딱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누려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 간혹 많이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가 보통 보면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에 운동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 뭐 대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선거에 조력을 하고 당선이 되면 내가 줄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돕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마 이 2600년 전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계자추가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스스로 떠나버렸던 겁니다. 자, 계자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후반부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황하강을 건너와서 진나라의 군주가 되어서 그 농공 행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 내란에 대한 모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진 진나라의 지원을 받은 중이는
자기 선조였던 진무공의 묘당에 있는 고곡으로 들어와서 선조에게 제사를 올리고 당진의 군주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춘추패자 2호 진문공인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진문공은 자기 조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군주의 자리에 있었던 회공을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 그리고 그동안 이 혜공, 그러니까 공자 중의의 동생이었죠. 사실은 이후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먼저 진나라 혜공이 되고 또 혜공이 죽자 그의 아들 회공이 자리에 올랐던 것인데 이 두 군주를 모셔왔던 신하들이 있죠. 여생, 극의 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문공에게는 복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문공이 제위에 오르니까 자기들이 죽음을 당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모의를 해서 문공이 머물고 있었던 궁궐에 불을 지르고 그 혼란을 틈타서 문공을 시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옛날에 공자 중위 시절에 이 문공을 2번이나 살해하라고 했었던 환관 이재, 발제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들의 음모를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것을 문공을 찾아가서 알리려고 문공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공을 만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문공이 솔직히 만나 주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시켜서 이 발제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옛날에 너는 내가 포성에서 아버지 헌공한테 시달림을 당했대. 아버지 헌공의 사주를 받고 나를 죽이려고 칼을 휘둘러서 내 옷소매를 베었던 놈이다. 그 뒤로 내가 정나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생활을 할 때 그 다음에는 내 동생 이호 혜공의 사주를 받고 내가 사냥 나가는 데까지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이다. 그때 너는 동생 혜공에게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서 뭐가 그리도 급해서 나를 죽이려고 단 하루 만에 달려와서 나를 암살하려고 했느냐. 나는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이 이재가 문공에게 자기 항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궁영을 받은 환관의 입장에서 당시 저의 군주였던 명령을 어떻게 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명령에 따라서 행했을 뿐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라 황공도 그 사람이 공자 시절에 나중에 자기 신하가 된 관중이 쏜 화살에 죽을 뻔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 환공은 관종을 받아들여서 춘추 패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제가 그 일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장차 앞으로 화를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 이 말을 들은 문공이 이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극예와 여생이 문공을 시해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자 문공은 몸조심을 하면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궁성을 떠나서 피해 있습니다. 자, 마침내 그걸 모르고 있던 이 극예와 여생이 그 궁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문공을 시해하려고 했는데 문공을 결국 못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황당해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동안 문공을 도왔던 섬진의 진나라 목공의 군대가 황하강까지 도망 나온 그들을 잡아가지고 모두 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목공은 아니 이 상태로 냅뒀다가는 당진에서 추가적인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진문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섬진의 진나라 군대를 3,000명가량 파견을 해서 호위병으로 삼아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진목공이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진나라의 여인 여러 명을 문공에게 시집을 보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진문공은 자기 고향 당진으로 돌아와서 군주의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진문공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상 섬진의 진목공 도움이 만약 없었다면 진문공도 역사에서 이름을 날릴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진문공이라는 춘추 패자를 탄생시킨 최대 공로자는 바로 섬진의 진목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훗날 이 섬진과 당진은 문공이 죽고 나서
효산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자, 역사는 이렇게 어느 날 절대적으로 도와주는 우방이 되었다가도 나라의 상황,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는 다시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보면 영원한 우방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항상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문공이 망명을 통해서 고생 끝에 자기 고향 당진에 와서 군주가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그 공신들에게 논공 행사를 펼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을 세웠을 때 또는 아주 큰 성과를 창출했을 때 군주는 반드시 벼슬과 상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거를 받는 신하들이 자신의 공이 더 높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투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또 거기다 하물며 그들의 공로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또 불공정하다라고 생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공로를 설사 인정받았다 해도 그게 또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또 다른 보상을 기대하고 그 뒤로부터는 아첨을 떨기 시작합니다. 자, 하물며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도 이러는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기회만 되면 그냥 떠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역을 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죠. 자, 문공 사후에 시간이 한참 더 흘러서 당진의 귀족들 전국 시대에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진의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뭐 이런 여러 나라로 이제 갈라지잖아요. 바로 그 질던 때 이야기입니다. 당진의 귀족들 육경들이라고 이제 6개의 귀족들이 있는데 이 육경들 간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 자객 중에 예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양이 지백의 이제 편에 있었는데 상대방을 살해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해를 하고 나서 사위지 기자사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은 사마천 사기 자객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양이 한 말입니다. 자, 이처럼 어떤 공을 세운 사람은 그것을 알아주면 충성을 다하지만 만약에 소외시켜버리면 바로 떠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지도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나라의 문공은 어땠을까요? 과연 공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문공에게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자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나왔던 보상도 받기 전에 문공 곁을 미리 떠난 계자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계자추 이야기입니다. 진문공은 군주에 오르자 그동안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봉토와 자기를 그 공의 정도에 따라서 베풀고 있었는데 아직 포상을 다 마치기도 전에 천자의 나라 주나라에서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나라에 군사를 지원해서 난을 좀 제압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진문공이 자기가 유랑할 때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상급을 두루 나눠주고 있었지만 정신이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은둔해버린 계자추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이 계자추 역시 보면 장록에 대해서 아무 요구사항도 없었고 계자추는 아무런 포상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계자추는 나는 왜 포상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달라고 징징대지도 않았던 겁니다. 계자추는 문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하강을 건널 때 아무도 몰래 문공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은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자추의 말입니다. 군주 문공 아버지이신 헌공에게는 아들이 9명 있었는데 그
그들이 모두 죽고 지금 죽은 문공 혼자만 남았다. 이거는 하늘의 명령이다. 하늘이 아직 당진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공이 죽은의 자리에 오르도록 길을 열어주었는데 저 몇몇 신하들이 자기가 세운 공이라고 하니 이건 터무니없는 말 아닌가. 하늘이 이루어 놓은 이 일을 두고 자기의 공이라고 훔쳐서 자기의 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보니 과연 도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신하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하고 군주는 신하들의 간사함에 상을 주는 격이니 군주와 그 신하들이 서로 속이고 속고 있으니 내가 어찌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잠적해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말 아까 배를 건너가서 한 말인데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탐천지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늘의 공을 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을 자기의 힘으로 이룬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탐천지공. 바로 계자추의 말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자추는 잘 나갈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처럼 그냥 떠나야 했었던 건가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냥 떠나지 말고 좀 기다려 보다가 그래도 공을 나눠주지 않거들랑 그때서 떠나지 왜 너무 성급하게 떠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떠날 거라면 뭐하러 중의를 따라 나섰고 또 거기다가 중의가 망명 중에 위나라의 근처에 왔을 때 같이 동행했던 두수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두수가 식량과 재물을 들고 도망쳐버리는 바람에 이 중의가 아주 굶어 죽기 직전까지 왔을 때 그 주군을 위해서 이 계자추가 자기 허벅지 살을 떼어가지고 문공에게 끼니까지 제공을 하면서 봉양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계자추가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군주를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강을 건널 때 보니 다 소용없구나 하는 그런 실망감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중의가 군주의 자리에 올랐을 때 미리 이 계자추는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라는 게 꼭 보상을 바라지 않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모시던 군주가 신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군주라면 계자추같이 당연히 떠날 결심을 할 만도 하겠습니다만 문공이 그런 사람도 아닌데 계자추가 그냥 떠났다는 거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자추가 이제 숨어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계자추를 보다 못한 계자추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군주를 찾아가서 복록, 장록 이걸 달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네가 죽고 나면 너 누굴 원망하려고 그러냐? 라고 말을 하면서 계자추에게 말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계자추가 다시 한번 자기의 다짐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망은 누구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제가 그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의 행동을 똑같이 본받는다면 저는 죄를 그들보다 더 크게 짓는 일밖에 안 됩니다. 하물며 제가 이미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그들과 함께 가가지고 장록을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됐습니다. 라고 단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쉽게 단념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다시 한번 야, 그래도 한번 너의 군주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좀 해봐. 네 처지를 보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계자추가 이렇게 또 어머니에게 대꾸를 합니다. 말이라는 건 말이에요, 어머니. 꾸밈밖에 없어요. 다 말치랍니다. 제 몸 숨기는데 꾸밀 게 뭐가 있습니까? 꾸민다는 것은 영달을 바라는 것밖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가가지고 복록을 달라. 그런 말 못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계자추의 단호함을 깨달은 어머니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알았다. 진정 너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도 너와 함께 운운을 하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뒤로 이 두 모자, 계자추와 그의 어머니는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연을 알게 된 계자추와 함께했던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궁궐문에 이런 글을 적어서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하늘로 오르는데 5마리의 뱀이 보좌를 했고 그 용이 마침내 하늘에 오르자 그중 뱀 4마리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마리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뱀으로 표현된 신하 5명, 호원, 호모, 조체, 선진, 계자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5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바뀌기도 하는데 아무튼 중의를 따랐던 그 추종자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중간중간 그 인원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때 계자추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글을 문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문공이 잊고 있었던 계자추 생각이 난 겁니다. 아차! 내가 계자추를 잊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공은 그때부터 계자추를 찾습니다. 근데 도대체 계자추가 산으로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계자추는 면산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을 뒤져도 나오지 않자 진문공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저 산에 불을 질러라. 그러면 아마 계자추가 불에 타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을 빠져나와서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을 질러버립니다. 근데 오히려 이 계자추는 자기 어머니를 등에 업고 불 속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산속으로 더 깊이 운전해 들어갑니다. 결국 산불이 크게 번져서 계자추는 나무 하나를 붙들고 불에 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산이 모두 다 타고 군사 중에 한 명이 그 산을 뒤지다가 계자추와 그의 묘친이 타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군사가 달려와서 문공에게 2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문공은 자기가 불질렀던 그 행위를 오히려 후회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진문공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산, 면산을 계자추의 이름 계자를 따서 계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계자추의 후손들에게 사전으로 삼게 해서 계자추를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땅을 봉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공은 매년, 이거는 사마천 사기 역사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유래되는 얘기인데 진문공은 매년마다 억울하게 타 죽은 계자추를 기리기 위해서 계자추가 죽은 그 날은 불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음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불을 사용하죠. 익히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그날만큼은 불을 쓰지 않고 음식을 차갑게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이 절기 중에 하나의 행사인 한식이 있죠. 이 한식이 기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한식 날에는 우리가 보통 한 4월 5일 정도 청명과 이렇게 거의 겹쳐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지금 현재는 전 조상의 묘에 가서 벌초도 하고 이런 행사를 가집니다만 어찌됐든 밥을 데워 먹지 않고 차갑게 먹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그래서 이 한식이 유래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예전에 임금을 호칭을 할 때 조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도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조카. 자, 문공이 계자추의 그 은공을 기리기 위해서 계자추가 죽고 나자 계자추가 붙들고 죽었던 그 나무를 구해다가 자기의 신발 밑창을 만들어서 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문공이 수시로 그 신발을 보면서 발 아래에 있는 그대를 생각하니 슬프다라는 말로써 비호조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공이 자신의 발 아래 계자추가 깔려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비록 이 계자추가 불에 타 죽었어도 계자추야말로 문공의 신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발 아래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조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춘추시대 때 제후들을 부르는 호칭으로서 조카
하, 발 아래라는 그러한 말이 생겼다고도 하네요. 자, 여기까지 계자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인지 몰라도 아주 어렵게 굶주림을 막아내면서 주군을 살린 계자추는 이렇게 죽었지만 정작 그 중이가 방랑을 하고 있을 때 갖고 있던 돈과 먹을거리를 챙겨가지고 달아났던 이 두수라는 사람이 나중에 다시 진문공을 찾아와서 진문공이 군주가 되자 뻔뻔스럽게 얼굴을 드러내고 궁궐에 나타나가지고 문공에게 말하기를 화가 나시더라도 나라 다스리는데 좀 도움이 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했고 이때 이 문공이 두수를 또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벼슬도 주고 또 등용까지 해서 아주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뒷이야기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이런 못 같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에 좀 찜찜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계자추와 달리 망명에 함께 따라왔던 시종 중에 호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호숙도 역시 문공의 외가 쪽 되는 인물인 거죠. 그때 이 호숙이 문공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군주께서는 3번이나 상을 내리시면서 왜 신에게는 아직 아무 상도 내려주지 않습니까? 혹시 저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문공이 그래, 이제 너의 공에 맞게 상을 내릴 때는 되었지 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요청에도 등급을 나눠가지고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공의 단계별, 등급별 이렇게 나눠서 실행한 논공 행상을 보고 있자니 문공이 공평하고도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훌륭한 임금은 맞았나 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속된 말로 개나 거리나 다 보상을 줬다 이런 말이 되겠죠. 상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 계자추의 그 모습이 더욱더 빛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 뉴스가 있죠. 바로 LH 의혹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 소식을 접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동산 불법 투기꾼들 단속 뭐 이런 말이 있다면 과연 오늘 이 LH에 거론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투기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직자 내지는 이런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또는 그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급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자리 또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얻은 업무상의 사전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의 사적 이득을 취하려 하다가 덜미가 잡혀서 이 세상이 오늘 이렇게 시끄러워진 겁니다. 사실 이런 도덕적 타락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간의 그 탐욕의 그 끝이 어딜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600년 전 사람 계자추를 통해서 공로와 보상이라는 두 관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는 비밀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사고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몰래 이득을 취하려는 그 요령과 잔꾀도 그렇고 아주 진실되고 아주 진정한 그런 공로와 희생, 이 두 가지 모두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회에는 이제 진문공이 임금이 된 이후로 농공 행상을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문공이 펼친 치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제 왼편, 제 사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구독 신청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